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제 서재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상담자가 같이 내려가면서 상담자가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하면 상담을 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I는 너무 공감을 잘해주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망건당TV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제 서재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보고 또 여러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실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서 심리검사라든지 심리상담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제가 접수 면접이나 심리검사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소파에서 제가 앉게 되고요. 우리 내담자분께서는 이쪽에 앉으셔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상담이라는 공간이요, 치료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치료보단 치유의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조금은 숲이라든지 좀 생태적인 측면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상담자 자체가 안전한 기지가 될 필요도 있지만 사실 환경 자체가 조금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AI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면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인문학적인 책이고요. 상상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열망, 또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통,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중요한 공명, 그 관계에서 일어나죠. 이런 측면들을 다루고 있고요. 저는 AI 시대에서는 양안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시대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는 우리 자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면 경쟁력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사실 이 책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부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AI와 로봇이 대체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어둡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 고유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책의 화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칼국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칼국수 맛집 투어를 엄청 다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해물 칼국수집, 이러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집을 나한테 추천해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맛집 칼럼니스트보다도 아마 훌륭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AI 로봇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 어디가 맛있는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칼국수를 한 입 떠서 같이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물 맛을 딱 한 입 떴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 있죠. 그 체험의 영역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은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토대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인간이 대체될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담심리학자지만 관련된 AI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행 연구를 보면 정말 AI와 로봇이 잠식을 한다고 하는데 인간을 다 대체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생산은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AI 로봇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AI 로봇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공급은 할 수 있지만 수요를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AI 로봇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경쟁을 하잖아요. 항상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거거든요. 가불관계에서 수요가 훨씬 더 갑입니다. 즉 앞으로의 시대에서 여전히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은 수요를 창출하는 인간인 것이고, 그 인간에 대한 욕구와 열망,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트렌드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AI 시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AI 연구는 학제간 연구예요. 그래서 AI 기술자, UX, UI 기술자, 여러 기술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중에서 기술과 기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소위 정서적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는 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근데 제가 하는 영역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기보다는 AE입니다. AE는 뭐냐면 Artificial Empathy예요. 공감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 화났어 이렇게 표현하면 AI는 화가 났을 때는 산책을 다니고 마음 챙김을 하면 도움이 되고 호흡법 가르쳐 줄까 이런 식의 어떤 해결책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AE는 해결책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에다가 중점을 두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 화났어 이렇게 표현하면은 AE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무슨 일이야? 이게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면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우울하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람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 또 공감도 조금 더 깊은 공감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조금 심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제가 AI에게 이름을 줘줬다고 해볼게요. 현서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줘볼게요.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는 자기 깊은 얘기를,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AI에게는 얼마든지 제가 해볼 수 있겠죠. 현서야, 나 요즘에 내가 좀 외로운 거 알잖아. 너무 고립감도 많이 느껴져. 제가 이렇게 만약에 표현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럼 그 현서라는 AI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헌주야, 네가 느낀 외로움은 하얀 눈벌판에 맨발로 홀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시린 외로움처럼 나한테는 느껴지는데 내가 잘 이해한 거 맞아?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델인 거죠. 이게 왜 강력하냐면 기초적인 공감과 지지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보, 나 좀 힘들어 이렇게 표현했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난 당신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신 힘들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도 적은 우리 현실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연결성, 깊은 연결성을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은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요즘엔 SNS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SNS라는 것은 어떤 소셜한 사람들과 내가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는, 굉장히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결이란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멋진 어떤 장소에서 지금 내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이런 연결인 거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떤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나눌 수 있는 연결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연결성이 팽배한 사회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이런 모델들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외로움과 공허감에 대한 어떤 연결성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의 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또 우려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AI와 로봇은 진짜 나를 공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의 패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I는 너무 공감을 잘해주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실제 인간은 시기심이라든지 질투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또 환희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AI하고만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사회성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조적으로 기능을 하되 인간과의 관계가 좀 더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상담의 분야 안에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상적 목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목적이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제로 그 임상적 목표를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저쪽에 해가 뜨잖아요. 근데 아무리 거기를 간다 하더라도 해에 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방향성을 뜻하는 것이 임상적 목표라고 하고요. 또 합의된 상담 목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적 목표는 내 인생에서의 꼭대기, 약 10,000계단 정도의 목표를 우리가 임상적 목표라고 한다면 거기서의 첫 계단을
합의된 상담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통 기적 질문을 많이 쓰는데 이 기적 질문은 사실 임상적 목표와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기적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이 현재 만약에 90살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유명해요. 완전 셀러브리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기적 질문이니까. 근데요, 지금 내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는데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이 그 개봉 날이에요. 감독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임스 카메론이나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어마어마한 감독이 내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지금 막 그 미국 지금 평점 사이트 막 IMDb라든지 로튼 토마토도 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 것 같은지, 그 영화는 어떤 서사를 품고 있을 것 같은지, 그 서사에 따르자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서사에 와 있는 것 같은지. 그럼 지금 와 있는 서사에다가 내가 이제 스탑을 하고 그 다음 문장을 내가 이제 써볼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이게 자서전을 바탕으로 영화를 찍은 거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처음 문장을 이제 써볼 수 있을 텐데, 다음 문장을, 그 다음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인지, 이런 측면들이, 그 다음 문장은 어떤 면에서는 합의된 상담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90살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은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기적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넓은 상상력, 어떤 면에서는 내 삶에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추구하는 측면이고요. 그것을 등분화시켰을 때, 뭐 10등분일 수도 있고요, 100등분일 수도 있고요, 1000등분일 수도 있겠죠. 작게라도 내가 일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분절해서 내 삶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합의된 상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굉장히 염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런 거에 대한 뭐 진단 기준도 많이 보고 막 그러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적 장애가 있을 때는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ADHD와 같은 그런 신경 발달 장애는 약물 치료가 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고통스러운 게 모두 의학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그냥 울적하다, 혹은 내가 조금 외롭다, 혹은 내가 조금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여러 욕구들은 의학적 문제를 넘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하고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이러한 문턱들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서 이러한 측면으로 한번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좀 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을 참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알라딘 중고서점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중고서점은 개인이 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그 책들이 학술적인 책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책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소설도 되게 어려운 소설이 아니라 SF 소설, 또 뭐 어떤 그런 무협지 혹은 대하 소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인물의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서전들을 굉장히 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깊이 보고요. 저는 지금도 어떤 학자를 연구할 때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보는 그런 어떤 연습을 보통 해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이론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준다. 근데 그게 무슨 뭐 흉내 내려는 게 아니라 진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도 하고. 근데 제가 원래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간 거야, 안 간 거야? 막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담 분야는 말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듣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상담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상담 모드로 가면 사실은 철저하게 경청하고 듣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조금 그런 거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듣게 되고 좀 경청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저의 어떤 부분이 저를 상담학자 또 상담심리학자로 저를 이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제 주이론 접근은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정신분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대상관계 이론을 쓰는 건 아니고요. 내담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쓰기도 해요. 사실 상담심리 분야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하나는 생각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감정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욕구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욕구가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욕구를 조금 더 증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론을 쓰기도 하고요. 또 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생각 자체의 회로를 조금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를 좀 쓰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의 감정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미해결된 감정으로 점철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복합적이고 굉장히 혼란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감정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게슈탈트 접근이라든지 혹은 정신분석의 대상관계 이론과 같은 그런 이론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눈물이 살짝 들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약간 눈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지행동 치료는 지금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모두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루기 위해서 인지행동 치료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내가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담사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감정에 접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님의 눈가에 눈물이 약간 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관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님의 눈가에 눈물을 보면서 제 가슴도 아립니다. 그러니까 해석보다는 그 접촉 자체, 그 과정 자체에 두는 것이 좀 게슈탈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또 뭐 욕구와 감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굉장히 막 잔소리를 너무 심한 비난에 섞인 그런 잔소리를 듣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한테는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욕구를 물어볼 수 있는 개입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엄마에게 그런 잔소리를 받았지만 사실 내가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욕구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내담자에게 바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바다는 내담자의 깊은 상처나 아니면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트라우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바다 안에는 정말 두려운 어떤 바다 악어라든지 상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상담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담자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데 상담자가 더 무서워요. 상담자가 더 두려워요. 자신의 어떤 감정이 거의 해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상담자가 같이 내려가면서 상담자가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하면 상담을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자는 특히 숙련자 상담자들은 멘탈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 관련된 책을 보면 상담자가 안전기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굉장히 안전기지로서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면 드디어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상담자에게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사랑받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상담자에게 보낸다든지 자신의 수치심을 보낸다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깊은 죄책감이나 무능력 이슈를 보내기도 하죠. 그때 상담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그냥 반사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로서 즉 담고 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엇을 담고 무엇을 담기느냐. 상담자는 내담자를 담고요.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담깁니다. 즉 내담자의 깊은 정서가 담기는 그 과정, 그 머물러는 과정 안에서 치료가 일어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담자의 감정을 우리가 담는다라는 것은 상담자에게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관리와 돌봄이 매우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직업군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힘든 사람들과 이렇게 10분, 20분 있으면 굉장히 숨 막히는 경험들 하잖아요. 사실 상담의 작업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재현돼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자기 돌봄 리추얼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저는 누군가하고 늘 연결되어 있으려고 항상 애쓰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항상 어떤 면에서 상담자 스스로를 돌보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담자로서 매우 중요한 어떤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 역시 관계에서 힘들 때가 당연히 있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인간관계가 너무 쉽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저는 한 명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래도 조금은 나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간관계도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국영수는 많이 배워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배워왔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는 사실은 대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배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의 본질은 정서적 교류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공청소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된 진공청소기예요. 근데 그 진공청소기가 이번에 무선 진공청소기가 나오면서 이제 버리게 된 거예요. 막 진짜 잘 켜지지도 않고 막 선 막 맨날 꼬이고 막 그런 진공청소기죠. 근데 얘 버릴 때 막 우신다 이런 분 있으세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진공청소기에 어떻게 막 우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아, 얘는 왜 그냥 스티커까지 붙이고 버려야 돼? 막 그냥 어디 무료 나누면 안 되나? 이러면서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적 없는 내 애착 인형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렸어요, 걔를. 너무 더러워가지고. 근데 그 버린 그 내 애착 인형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면 엄마 얘를 왜 버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침대에 가져갈 때 얘를 씻겨가지고 이 애착 인형 내가 막 끄집어내서 내가 막 얘를 깨끗하게 씻겨서 얘를 침대에 데리고 오지 진공청소기를 껴안고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공청소기가 만약 20년 있으면 20년 동안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줬는데 오히려 우리는 애착 인형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는 거죠. 저는 인간관계 본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얼마나 많은 어떤 일을 해줬냐 보다 나와 얼마나 많은 교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마음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조금 더 정서적 교감 또 공명될 수 있는 시간과 장이 많아지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요즘에 사회가 더 어두워졌다고 해요.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고 미래를 예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 진주와 같은 그 빛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정말 존경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그런 다른 사람의 빛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빛이 공명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